자, 이제 그 주제통합 12강의 나에서 제시한 글을 좀 살펴볼 건데, 들레즈가 제시한 그 반복의 개념이 오바트의 핵심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오바트에 관련된 바자렐리의 직녀성이라는 작품이 결국은 들레즈의 반복 개념, 오바트의 개념을 제대로 구현한 것이다라고 해서 마무리한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거 첫 번째 문단이 좀 정리를 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1문단부터 차례차례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1문단. 자,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첫 번째 문단은 들레즈에 관련된 내용을 좀 잘 정리해야 됩니다. 기본 컨셉이기 때문에 오바트의 기본적인 어떤 그 개념을 창시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들레즈가 생각했던 지각의 개념이요. 뭔가를 보고서 느끼고 판단하는 지각의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들레즈가 제시했었던 여러 가지 개념 중에서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죠? 지각의 개념은 심상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 미후, 촉,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런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대상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대해 반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지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냄새 맡고 보고 듣고 하는 이런 것이 지각이 아니라 대상에게 반응하는 것이 지각이다라고 했어요. 다음 두 번째. 들레즈가 또 이제 반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들레즈가 생각한 반복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는 서로 반복이라는 건 동일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반복대로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건데 기존의 개념 상식을 깨는 거죠. 동일성을 만들어내는 기제가 아니라 차이를 만드는 것이죠. 차이를 만든다든가 또는 계속해서 보니까 반응을 촉발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차이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반응을 촉발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반응을 촉발하는 것, 그 다음에 감흥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감흥을 그죠? 감흥을 일으키는 것. 자, 키워드로 다시 재정리해 볼까요? 차이를 만드는 것이죠. 반응을 유발하는 것, 그 다음에 감흥을 일으키게 하는 것. 저 세 가지입니다. 반복은 차이와 반응과 감흥을 일으키게 하는 것. 지각은 반응하고 하는 거고요. 다음 세 번째로 또 체크해서 그죠? 반복이죠. 그래서 세 번째부터는 좀 항목을 나눠서 첫 번째 제1의 반복인가요? 제1의 반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1의 반복, 제2의 반복, 제3의 반복. 요 세 가지의 반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 4, 5까지 아마 또 내려가겠네요. 자, 제1의 반복은 동일한 요소를 하나의 방향으로 배열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하나의 방향이죠. 하나의 방향으로 어떠한 대상을 배치하는 거죠. 하나의 방향으로 배열하는 겁니다.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 왼쪽, 한쪽 방향으로 계속 배열하는 건데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죠. 단순 반복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반복의 개념과 좀 비슷하죠. 그래서 하나의 방향으로 단순하게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들레즈는 여기에서도 이렇게 단순한 반복에서도 미세한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들레즈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미세한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본 거예요. 이 첫 번째 제1의 반복을 가장 잘 익혀둬야 됩니다. 하나의 방향이고요. 단순 반복이라고 하는데 이 반복 속에서 미세한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점. 그래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 하나의 방향이라는 점. 하나의 방향으로 단순 반복하더라도
미세하게 차이는 존재한다라고 본 것이 제1의 반복이에요. 번호를 매겨서 두 번째는 제2의 반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뭐 다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네,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네, 색깔 좀 바꿔볼까요? 서로 다른 방향입니다. 네, 다른 방향성. 하나의 방향이라고 하는데 저기는, 네, 다른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다른 방향성을 지녀서 대립적인 성격입니다. 제2의 반복은, 네, 대립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 또 플러스 뭐가 됩니까? 밀접하게 연관되는 성질도 있어요.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 이것이 바로 뭐다? 반복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자,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는 단순 방향, 밀접하게 연관된 반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대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힘도 반대일 테니까. 예, 시선도 반대일 거고. 근데 이것이 반복하는 그 과정에서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럼 뭐가 연관이 있는지는 좀 모르겠죠. 그래서 네, 이 반복인데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데 좀 잘 모르겠었는데 설명을 하고 있네요. 유사성과 차이성이 모두 반복을 통해서 강조가 된다. 이 반복이라고 하는 요것이 유사성과 차이성 모두를 강조해 줄 수 있어요. 유사성, 그 다음에 차이성을 강조해 준다. 비슷하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점을 반복해 주는 것이 바로 뭐라고? 반복이라고요. 다른 방향성이 있는데 다른 방향성이 유사성과 차이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와, 여기에서 반복이 만만치가 않네요. 그래서 여기서의 반복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반복이라고 했구나. 하나의 방향이지만 미세한 차이가 존재한다. 다른 방향성은 차이가 더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 유사성과 차이성이 둘 다 강조될 수 있는 요소다라고 본 거죠. 다음 다섯 번째. 제3의 반복으로 갑시다. 제3의 반복. 자, 제3의 반복은,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는 반복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여기서의 반복은, 전환을,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전환을 일으킨다라고 이렇게 정리할게요. 전환을 일으키는 반복이죠. 여기서의 반복이 전환을 일으키는 거죠. 바뀌는 겁니다. 차이가 아니라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자, 다시 반복이라고 하는 거죠. 반복을 통해서 시공간에 그죠? 시공간의 구현이라고 할게요. 시공간을 구현해내는 겁니다. 그것을 살려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반복을 통해서, 시공간을 구현해내거나, 초월적인 제3의 작용이죠. 초월적인, 제3의 작용? 작용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거구나. 다시. 자, 여기에서의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환이에요. 그런데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도 단순하지가 않죠. 시공간을 구현하거나 초월적인 제3의 작용, 초월적인 거죠. 시간과 공간을 그대로 살려놓을 수 있거나 초월적인 제3의 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제3의 반복입니다. 바뀌는 거죠. 전환은 바뀜이에요. 자, 요게 첫 번째 문단에서 약간 철학적인 듯한 느낌으로 제시됐던 내용이고요. 다음 이제 두 번째 문단부터는 오바트의 특징이죠. 반복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바로 오바트의 특징인데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문단으로. 그죠? 반복의 개념. 이렇게 정밀하게 봤네요, 들레즈가.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드디어 등장합니다. 이제는 여기에 중심 화제인 오바트에 대한 개념부터 체크를 들어가죠. 그래서 옵아트라고 하는 것은 옵티컬 아트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옵티컬 아트의 줄임말인데 이런 건 사실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하거든. 안 적어줘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기왕 하는 김에 정확한 용어는 알아두자. 기초를 강조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해서 이렇게 번호를 좀 매길게요. 1번이고요. 2번. 그래서 옵티컬 아트의 줄임말이라고 하는 것은 기하학적인 반복을 이용해서 시각적 착각을 유도하는 추상미술의 한 형태이다. 오바트의 개념은 추상미술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추상미술의 한 형태다라고 하는 건데, 추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현실적인, 왜곡이라든가 비틈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풀어서 쓴 것이, 요거네요. 일단, 점선면을 이용한 건가요? 그래서 요거의 추상미술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점선면을 활용하는 거죠. 가에서 있었던 점선면을 이용한 거죠. 점선면을 이용해서 두 번째 기하학적인 반복을 이용하는 거죠. 기하학적 반복을 사용을 해서 이 1번과 2번을 통틀어서 뭐가 된다고요? 1번과 2번을 통해서 시각적인 착각을 유도하는 거죠. 시각적인 착각을 유도하는 것이 바로 요 추상미술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요게 3번이 될 거예요. 시각적인 착각이죠. 요 시각적인 착각 부분이 바로 추상미술의 한 형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인데 시각적인 착각은 점선면을 이용한다라는 점, X축, Y축, Z축, 그 다음에 기하학적인 반복이 있다라는 점. 이죠. 기하학적인 반복이 있다. 그래서 인가요? 그래서 그림 2가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 사이에 있는데, 그림 2가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이니까 두 번째는 옵아트의 예시를 좀 체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작동 원리죠. 그런데 옵아트의 예시를 또 체크할 필요는 있겠네요. 옵아트의 예시를 보자면 추상적 형태의 반복을 통해 입체감을 표현하고 화면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착각을 일으키는 미술 작품이에요. 옵아트의 예시라고 하기에는 좀 개념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것도 정리합니다. 추상적 형태를 반복합니다. 추상적 형태를 반복을 하게 되고 플러스 예시라고 하지만 예시 같지 않은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입체감을 표현하고 있죠. 추상적 형태 반복을 통해서 입체감이 나오는데 플러스가 아니라 화살표라는 게 낫겠네요. 과정이니까 입체감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화면이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을 느끼게 되는 거죠. 화면이라고 하는 거니까 멀티미디어이겠구나. 화면이 움직이는 것 같은,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는, 착각을, 화면이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이, 화면이 움직이는 거가 TV가 아니야? 평면입니다. 평면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옵아트의 예시다. 라고 하는 거죠. 다음 세 번째, 하나 더. 그러면 세 번째인데, 그 옵아트의 작동 원리죠. 그래서 옵아트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옵아트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두 번째 문단에서 좀 정리를 합니다. 길이, 요거는 좀 길이, 너비, 착각을 일으키는 거라고 하는가? 높이, 면적, 각도, 높이, 면적, 각도, 하긴 평면에서 그러려면, 그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기하학적 관계에 대한 감상자의 착시입니다. 자, 여기다 플러스죠?
네, 도형의 기하학적 관계예요. 도형의 기하학적 관계, 도형이죠. 관계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뭐가 나타난다고? 착시가 나타난다고요. 이런 요소들에다가 기하학적 관계를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고? 감상자의 착시가 발생이 된다고요. 착시가 요거, 그죠? 요렇게 할까? 네, 요거랑 요 기하학적인 관계를 통해서 착시를 유발하는 것이 옵아트의 작동 원리다. 딱 보면 막 헷갈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단. 자, 세 번째 문단은 옵아트의 대표 작가가 바로 누굽니까? 네, 빅토르 바자렐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빅토르 바자렐리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하려고요. 자, 빅토르 바자렐리는 옵아트의 대표 작가네요. 옵아트의 대표적인 작가로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구성주의 미술사조의 영향을 받았다 해서 미술 역사 따지는 거 아니니까 독서는. 그래서 이 정도로 할 거고요. 두 번째, 그럼 빅토르 바자렐리의 작품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직녀성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지요. 그런데 이 빅토르 바자렐리의 어떤 특징을 보면, 네, 첫 번째 직녀성이라고 하는 작품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할게요. 네, 빅토르 바자렐리가 창작한 직녀성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보면 색상과 도형 중심의 옵아트 작품을 창작한 거죠. 그래서 색상과 거기 앞부분에서 색상과 도형 중심이 되는데 도형 중심의 창작으로 적용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들레즈의 세 가지 반복 개념을 구현하는 작품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레즈의 세 가지의 반복이죠. 세 가지의 반복 개념을 구현했다.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 직녀성에 대해서 빅토르 바자렐리의 어떤 그 직녀성을 비판하는 거겠죠. 직녀성에 대한 비판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의의도 있을 겁니다. 비판과 그 의의가 무엇인지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비판은 단순한 반복 아니야? 라고 하는 기계적 패턴의 반복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기계적인 패턴의 반복일 뿐이야.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의의를 좀 정리하자면 옵아트의 새로운 감상 시각, 감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얘기죠. 옵아트에 대한 그 감상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라는 의의가 있다는 얘기죠. 뭐 기존과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개성이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작품 간에 상호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요. 그러나 공통적인 성질로 묶인 거죠. 뭡니까? 기존과는 다른 창의성이 있는 걸로 지금 작품들을 묶은 겁니다. 아, 이렇게도 묶이는 거구나. 굳이 연관성, 두 작품의 직접 연관은 되는 부분이 없는데 그거를 같이 묶어놨을 때 너무 고민하지 말고 각각이 따로따로 놀고 있는데 내적인 특성으로 어떤 고유성과 창의성이 있는 거, 그거를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오늘 깊게 해설을 하지는 않고요. 중요 문제, 전부 다 따로따로 물어봤어요. 전부 다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가나에 대한 설명, 가나를 통해 답할 수 있는 질문 등등으로 따로따로 물어봤고 3번도 가의 기억, 니은, 그 다음 4번에 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4번은 좀 별표 치고요. 이렇게 보기를 매긴 내용, 보기가 있는 형태의 문제를 풀 때 좀 조심해라. 난이도가 있게 느껴질 거예요. 또 길이가 길면 난이도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요. 그 다음 뒤로 가서 5번도 좀 별표 쳐야 돼요.
들레즈의 시각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나에 관련된 건데, 들레즈의 시각에서 A, B를 평가한 겁니다. 바로 그 B에 있는 것이 직녀성이랑 바자렐리의 직녀성이고요. 그 다음에 A는 건축물이래요, 그게. 와, 대박. A는 건축물, B는 직녀성이 이거구나. 직녀성이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교훈화 직녀 생각해서 뭔가, 좀 다른 부분을 생각했는데, 뭐야, 이거. 동그라미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모가 반복된 건가? 좀 변화가 있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4번과 5번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는 점이죠. 네, 그 두 문제 좀 주안점을 두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어휘 문제죠. 그래서 문맥적 의미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한번 눈여겨보세요. 기존에는 우리가 주로 풀었던 문제들이 1, 2, 3, 4, 5번이 단어 뜻이 풀어져 있을 거예요. 이 단어 뜻 풀어진 것을 본문에다 집어넣는 형태인데 이번 6번 문제는 좀 달라요. 1, 2, 3, 4, 5번 선택지가 예시이고 그럼 지문에 있는 그 A라고 하는 그 단어죠. 네, A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파악해서 1, 2, 3, 4, 5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문에 가서 A가 어떤 단어인지 확인한 다음에 바로 와서 지문에서 그 문맥적 중심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찾아서 보니까 A를 좀 찾아서 올라가 봅시다. A가 두 가지 장식적 효과를 독창성을 높이해서 두 가지 장식적 효과를 내다라고 하는 것을 문맥적으로 지문에서 짐작하고 와야 돼요. 선택지에 있는 뜻을 지문에다 넣는 것이 아니라 지문에서 그 중심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 1, 2, 3, 4번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효과를 내어다라고 하는 거니까 효과나 결과가 어떤 결과적인 현상을 맺다, 결과적으로 드러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현상과 결과가 드러나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1, 2, 3, 4, 5번에다가 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입하는 방향이 다르다라는 점. 선택지에서 지문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문에서 뜻 해석한 다음에 1, 2, 3, 4, 5번에다 다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흑자라는 결과를 냈다, 현상을 드러냈다, 이루어냈다. 이렇게 넣을 때 3번이 가장 적절할 거예요. 은행에서 빚을 내고 결과가 드러내고 말았다, 결과가 나타나고 말았다, 말 안 돼요. 1번에 어색해요. 그래서 이런 6번 문제도 푸는 연습을 좀 연습하면 아마 30초도 채 안 걸려서 바로 정답으로 직행할 수 있을 겁니다. 푸는 방법적으로 접근해서 이건 사실 출제자가 점수 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건 반드시 다 맞고 가자.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